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서울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모두에게 충격을 줬죠. 범행을 저지르고도 검거된 피의자가 모두 10대란 점에서 엄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 문제와 관련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 시대 더 나은 미래를 제안하는 지구생활 백서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일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산재보상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매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올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그것도 산재 카르텔, 나이롱 환자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발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정식 장관은 각종 신고 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 320건 가운데 178건에 대해 조사를 마쳤으며 그 가운데 65%가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 넘어져 다쳤으면서도 산재 처리를 해서 5천여만 원을 받거나 배달 종사자가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사고로 신고해 1천여만 원을 수령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결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부가 밝힌 숫자만 보면 산재보험 부정수급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노동계에서는 그 이면을 더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지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의혹 사례 178건 가운데 65%, 그러니까 117건을 문제 삼았지만 지난해 산재 승인 건수가 무려 14만 건에 달한다는 점에서 부정수급률은 사실상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산재보험 제도 개선까지 언급하고 있지만 이 역시 근로복지공단의 부정수급 검정 시스템 개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제도 자체를 흔들어선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지난 2018년 이후 산재 승인 건수가 매년 14만 건에 달하고 있다는데요. 정부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건 안전한 노동 환경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아닐런지요.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야가 내년도 예산 처리에 결국 합의했네요. 네, 평행선을 달리던 내년도 예산안 협상 오늘 여야가 극적으로 매듭 지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처리했었던 작년보단 조금 빨랐지만 지난 2일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지각 처리했는데요. 네. 여야는 불가피한 일정 지연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합의한 예산안 살펴보면요. 정부가 5조 2천억 원 삭감했던 R&D 예산은 6천억 원 일부 증액하기로 했고요. 네.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도 정부 안에서는 0원이었는데 3천억 원 증액했습니다. 정부가 대폭 삭감했던 새만금 관련 예산도 3천억 원 증액 수정했고요. 야당이 대폭 삭감을 주장해온 사정기관들의 특수활동비와 공적개발원조 예산은 일부 삭감이 돼서요. 정부가 당초 제출했던 657조 원 규모를 얼추 맞췄습니다. 국회는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합의한 예산안 통과시킵니다.
그동안 R&D 예산이 제일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6천억 원 증액했다 하더라도 결국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예산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한 3, 4조 정도가 삭감이 된 거잖아요. 4조 6천억 원 정도 굉장히 크게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학계에서 그동안에 뭐 지금 하다못해 대학원 연구생들까지 전부 직장을 잃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현상은 좀 일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네요. 네, 과학계 반발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여야 간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합의할 수 있었던 뭐 배경이 있을까요? 사실 쌍특검 비롯해서 여야 정쟁이 거세지던 상황이어서 네. 역대 최장 지각 기록을 세우는 것 아니냐 우려가 많았었는데요.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며 예산안 처리를 뒤로 미루는 모습을 보이면 여론에 결코 좋을 게 없다고 판단해서 이 복잡한 정쟁거리들을 잠시 내려두고 일단 조금씩 양보해서 예산안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물론 막판까지 쟁점 예산의 감액 규모에 여야는 이견을 보였고요. 불과 어제까지도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하겠다라면서 여권을 압박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대신 정부 예산안과 비교해 전체 규모가 크게 증액되지 않도록 공을 들였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양당 모두 아쉬움은 남았지만 민주당은 증감액을 요구했던 쟁점 예산들을 일부 관철했고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건전 재정 기조를 지켜내면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안 좀 빨리 처리해달라 이런 뭐 그 발언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대통령실은 혹시 입장 낸 게 있습니까? 네, 늦었지만 여야 합의하에 예산안이 확정돼서 다행이라면서 정부에서 잘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짧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산안에 큰 산은 넘었고 네. 그다음에 남아있는 건 이른바 쌍특검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이 협상 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 뭐 더 큰 산이 남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합의 분위기도 잠시고요. 여야는 김건희 특검 등 쌍특검을 두고 올해 마지막까지 아마 격한 충돌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고요. 최근 한동훈 장관이 어제였죠.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라고 규정을 했고 여권 일각에선 총선 후 특검 처리를 야당에 제안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 모든 주장을 꼼수로 일축하고 28일 처리에 못 박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이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야당의 기획 공세라면서 강하게 반박하고 있고요. 어제 한 장관에 이어서 오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도 반헌법적 악법이라고 목소리 더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의 이런 태도는 오로지 김건희 여사의 비위를 엄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그러게 처음 김 여사 특검법이 발의됐을 때 여야가 합의해서 상정했으면 이렇게 총선과 맞물리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고요. 네. 총선 후 특검 추진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논리대로라면 모든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도 뒤로 함께 미뤄져야 한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뭐 팩트 체크를 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누구 말이 맞는지 차차 확인이 되겠죠. 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네,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가 법이 정한 사회 재난에 드디어 포함이 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른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서요. 네. 재석 인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는데요. 해당 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 추락 충돌을 사회 재난의 유형으로 포함을 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책무도 담았고요. 더욱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서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인파 사고에도 재난 책임 기관이 법적으로 명시가 되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때처럼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관할 자치단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오늘도 우체 투지에 나섰다고 하던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어제 눈이 많이 와서 길 위가 여전히 하얗게 덮여 있었잖아요. 예. 기온도 영하 10도 안팎이었고 굉장히 추웠는데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국회 앞 길바닥에 두 손과 이마, 팔, 다리를 대고 오체투지 나섰습니다. 그렇게 몇 걸음을 가서 멈추기를 반복하면서 무려 2시간 반 동안 3km를 걸었는데요. 이렇게 벌써 사흘째 행진 중입니다. 이태원 참사 원인을 규명할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요구에서 시작된 행진이었죠. 이들의 바람은 결국 오늘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는 열렸지만 여러 법안들에 밀려서 이 특별법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요. 네. 민주당과 정의당은 당초 오늘 특별법 상정을 약속했었는데 국민의힘이 특조위 구성이 편파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어서 결국 야당도 올해 내에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으로 한 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처리할 내일도 또 쌍특검을 처리할 28일 본회의도 쟁점 사안이 좀 쌓여 있어서 혹 해를 넘기게 되는 건 아닌지 유족들의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뭐 그동안에 몇 차례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냈다가 갑자기 걷어들이는 네. 바람에 뭐 민주당이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곤 했었는데 이번엔 진짜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필리버스터를 지금 유족들의 반발에 민주당과 이건 말고 정의당 이제 특검법과 관련해서 특검법 관련해서요. 네. 그럴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아 보이기도 하던데. 얘기도 오늘 나오긴 했었죠. 예. 근데 이건 과연 여야 간에 어떤 수싸움이 벌어질지 모르겠네요. 근데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역의사제법하고 공공의대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게 다 의사협회에서 굉장히 예민해하는 사안 아닌가요? 의료계에서 굉장히 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역의사제법이 어떤 거냐면 의대에서 장학금을 받고 의사가 된 후엔 10년간 의료 취약 지역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 담고 있고요. 예.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받은 장학금을 반환해야 하고 의사 면허도 취소가 됩니다. 국민의힘은 의무 근무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조항이라면서 논의를 더 하자고 밀었지만 민주당 주도로 오늘 국회 복지위에서 처리가 됐고요. 네. 또 하나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의대법도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논의 중이기 때문에 공공의대 설립은 그 다음 단계라면서 야당이 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통과가 됐고요. 역시나 예. 의료계 반발도 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역시 계속 반대하고 반대를 있습니다. 네.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도 입장을 냈다고요. 네, 뭐 국민의힘 입장과 비슷한데요. 지역 의사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아직 2025년 이후 의대 입학 정원 규모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공공의대법에 대해서도 야당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는데요. 이 법률안은 2020년 추진했을 당시에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와 의무 복무의 위헌성 등으로 사회적인 논란이 돼서 논의가 한번 중단된 바 있었다면서 이에 대한 보완 논의 없이 추진해서 유감이라고 입장 밝혔습니다. 근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의료계 특히 이제 의사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숫자나 이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공공의대하고 공공의를 신설하는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지금 의사 정원 문제도 좀 복잡하게 꼬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꼬여 있어서요. 이 선후 관계에 대해서 여야가 지금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증원 문제부터 좀 확정을 짓자, 구체화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은 지금 이 의료 취약 지역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네. 하나씩 빨리 처리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정부와 의협 사이에도 지금 좀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뭐 22차. 오히려 파업한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총궐기도 했었고 네. 이제 계속 이제 파업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회의를 열고 마주 앉았지만 결국에 이견차를 보여서요. 역시나 좀 아직까지 평행선 달리고 있습니다. 대학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가 이제 제일 첫 단추라고도 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의료 수가 문제나 이런 건 지난번에 정부가 발표를 했었잖아요. 근데 대학 의대 정원을 늘리는데 그냥 의대 정원만 마냥 늘려줄 수는 없고 그럼 공공의대 문제라든가 공공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같이 풀려야지 지금 대학 의대 그렇습니다. 정원도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야당의 입장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조속히 통과를 시켜서 그런 환경들을 세팅을 해놔야 이제 예. 의대 정원이 좀 연착륙이 되고 좀 더 구체화 이제 할 수 있고 추진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인데요. 좀 정부는 또 거꾸로 정부는 거꾸로 말하면 그걸 먼저 하겠다 그러면은 의사협회에서 네. 더 반발할 테니 네. 먼저 의대 정원 문제나 이런 것까지 매듭 짓자. 매듭 짓고 그다음에 뭐 이 문제를 얘기를 하든가 하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박상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네요. 네, 여당은 박 후보자가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오랜 경력을 가진 준비된 전문가라고 주장을 했고요. 반대로 야당은 박 후보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대표적으로 이권 카르텔 사례라면서 공세 펼쳤습니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LH 사장에서 퇴임한 이후에 설립한 회사인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LH 연구 용역을 수주했고 또 대표이사를 지낸 신남방 경제연구회에 LH가 수차례 광고를 집행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전관예우 비판 쏟아냈습니다. 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LH 이권 카르텔을 끊겠다고 선언했던 전임 원희룡 장관 말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행적은 현 정부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장철민 의원도 국토부 감사실에서 감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박 후보자는 지적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입찰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결과를 왜곡한 것이 없으므로 실체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이권 카르텔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제 민주당은 박 후보자 포함해서 4명의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한 인사로 판단을 하고요. 예.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공개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아직 민주당이 오늘 청문회 이후에 박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지 안 할지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진 않아서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일각에선 박 후보자가 정통 관료 출신이고 또 강도영 후보 등 타 후보들에 비해서 제기되는 의혹이 그리 많거나 크지 않아서 채택 가능성도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랑 그제 청문회 진행됐던 송미령 농식품부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도 당초 오늘 정해질 예정이었는데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여야가 다음 회의로 미룬 상태여서 아마 오늘 진행된 박 후보자까지 포함해서 같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걸 논의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상임고문단 간담회를 열었어요. 네, 국민의힘은 지금 지난주부터 의원총회, 당협위원장 연석회의 등 여러 자리를 만들면서요.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를 위한 절차적인 정당성 쌓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오늘은 상임고문단 회의를 거치면서 한동훈 비대위 더욱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흥수 상임고문은 당 상황이 이순신 장군에게 배 12척이 남아있는 상황과 같아서 이 시기에는 더 아낄 것도 없이 한동훈에게 맡겨보자라는 그런 중지가 오늘 모아졌다고 전했고요. 예. 이미 대통령과도 호흡이 맞기 때문에 더욱 원활하게 갈 수 있고 또 그만큼 쓴소리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힘을 실어주는 상임 고문들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한 장관에게 비대위원장 아니라 선대위원장 자리가 더 적합하다. 또 검사 출신인 점이 우려스럽다라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지는데 소수였던 것 같고요. 윤재욱 당대표는 권한대행은 이제 의견 수렴 작업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고 따라서 비대위원장 발표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왜 배 12척이 남았는지 혹시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 얘기는 내지 못했는데. 예.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이 의견 수렴 절차 다 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번 주말쯤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한다 이런 네. 얘기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한 장관은 아직 법무부 장관직도 안 내려놨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윤 대통령은 이번 달 들어서 19개 부처 중 8개 부처를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는데요. 남은 개각 대상 부처 따라서 법무부 한 곳 남게 된 듯합니다.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 임명하는 되는 것에 맞춰서 사의 표명을 할 예정인 상황에서 당분간은 후임 법무부 장관의 지명 없이 인호공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커 보이고요. 대통령실은 당초에 길태기,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후보군을 조금 더 넓혀서 천천히 검증에 들어간다고 좀 하고 있습니다. 현 차관을 장관에 지명하는 카드도 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나 개각은 아침과 저녁 상황이 다를 만큼 여러 가지 긴밀히 연동돼 결정되는 사안이라면서 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국가안보실장도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네. 법무부 장관 자리도 비어 있고 그다음에 산자부 장관은 총선 출마한다고 취임 3개월 만에 지금 그만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다 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부처 상당 부분이 차관 대행 체제, 그리고 좀 장관의 수장 자리가 좀 비어 있는 상황에서 불안정한 느낌도 주긴 하는데요. 이 박민식 장관 오늘 용산 국방부 기자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퇴임 후 자신의 행보에 대한 질문에 내년 총선 출마하지 않겠나라고 답을 했고요. 최근 민주유공자법이 강행 처리되는 걸 보면서 입법부 남용이 심하다는 문제의식을 느꼈다면서 이 총선 출마 배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출마 지역구와 관련해서는요. 네. 당에 백지 위임할 생각이라면서 당이 정한 역할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그동안 경기 성남 분당 을에 출마하기 위해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과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었는데요. 네. 당의 판단에 따라 선택폭을 좀 더 넓힐 모양새로 읽힙니다. 성남 분당을에 누가 있지 않나요? 있죠. 안철수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 비켜라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걸 당에서 정리해달라. 그래서 이번에 성남 분당 갑을이 굉장히 핫한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은 또 어떤 반응 보일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김기현 전 대표 SNS 글을 올렸는데 뭐 프로필이 국민의힘 퇴사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수정하는 해프닝이 있었어요? 어제 오후 한때였는데요. 김 전 대표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퇴사 2023년 12월까지 당대표라는 이력이 좀 추가돼서 탈당설 제기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대표직 사퇴에 따른 이력 수정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이다 라면서 빠르게 오해는 불식시켰습니다. 네. 지난주 SNS로 사퇴를 선언한 이후에 한 일주일 동안 잠행을 이어가던 중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했던 것 같고요. 김기현 대표는 근데 오늘 울산 지역구 당원들에게 문자 보냈어요. 네. 그동안 원내대표나 당대표직을 맡은 탓에 중앙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그동안 바빴던 중앙 업무를 내려놓고 울산의 발전과 남구의 미래를 위해서 더 전념하겠다. 자주 뵙자면서 사실상 지금 지역구에서의 출마 선언을 한 것입니다. 또 김 전 대표는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대표직에서 사퇴했다고 다시 강조하면서요. 탈당 후에 무소속 출마를 하거나 이준석 신당행 가능성 없음을 다시 못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SNS 이력이라는 게 네.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냈음 뭐 네.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 그 위에 상단에 퇴사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자동 완성이 되는 모양이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전 해보지 않았지만 이게 뭐 12월까지 당대표를 그만뒀다라고 네. 이제 그건 사실이니까 그건 그렇게 자기가 체크를 수정을 하면 하는데 네, 그걸 수정을 하면 그런 식으로 퇴사로 자동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사퇴가 아니라 퇴사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벌어진 소동이라고 합니다. 당대표가 퇴사했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부겸 전 총리하고 만났어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 다큐 시사회에서 짧게 이야기를 나눈 지 이틀 만에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가 오늘 정식으로 오찬 회동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김 전 총리 이제 이 대표에게 단순히 민주당에서만의 역할이 아니라 범민주, 범진보 세력 전체를 아울러 달라고 당부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당 통합을 위해서 이낙연 전 대표와 더 물밑에서 대화를 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연동형 비례제의 기본적인 취지를 지켜주는 게 좋겠다고도 조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김 전 총리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으로 더 수렴해 나가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화답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네. 이낙연 끌어안기 그리고 연동형 비례제 이행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받아든 이 대표가 과연 변화된 행보를 보일지 주목이 되고요. 한편 둘의 회동 소식을 들은 이낙연 전 대표 네. 발표된 내용만 보면 당 변화에 진전이 전혀 없어 보인다. 실망스럽다고 평가했고요. 예. 해오던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 연말까지 시간을 주겠다는 내 말은 아직 유효하다면서 여지를 좀 열어두긴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8일 정세균 전 총리 만날 계획인 거죠. 네. 오늘 뭐 당의 단합과 총선을 위해 산이든 물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그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네요. 산과 물보다 더 멀어 보여요. 이낙연 그럼 대표를 바다인가요? 만나러 가는 길. 넓은 대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피의자가 모두 붙잡혔죠. 처음 담장을 훼손한 10대는 돈을 목적으로, 모방범인 20대는 훼손이 아닌 예술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유산인 경복궁이 어쩌다 이렇게 쉽게 훼손될 수 있었는지, 또 이들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지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는 낙서 테러범이 20대고 테러범은 10대 2명이고 이 모방범은 뭐 20대였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이 거기에 또 한 번 더 놀라기도 하고 그랬어요. 교수님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처음에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했던 사람들은 그 10대 2명이었는데요. 예. 17세의 남자 청소년과 16세의 여자 청소년이 그런 행위에 이제 가담을 했던 걸로 그렇게 나오고, 심지어는 낙서를 하고 나서 그 담벼락 앞에서 이제 인증샷까지 찍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뭐 이전에 남대문이 방화되는 그런 어떤 일을 겪으면서 굉장히 온 국민이 참 충격을 받은 그런 일이 있잖아요. 네. 이번 일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고 정말 황당하고 참담하다. 우리의 국가 자산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름답고 가치 있게 보존을 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그런 어떤 우리의 유산들 이걸 훼손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인류의 의무에 역행하는 그런 범죄 행위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피의자를 붙잡는데 사흘 정도가 걸렸어요. 네. 이 CCTV가 뭐 400대가 넘게 설치돼 있다고 하던데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감시가 좀 소홀했던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일단 CCTV를 통해 가지고 그런 그 행위를 하는 것이 16일 새벽 2시 20분 정도에 이제 그런 담벼락에 이제 그 낙서를 하는 그런 행위를 파악을 했는데요. 예.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16일, 17일 이때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CCTV를 이제 추적한 그 영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 신원을 밝혀내야 되는데, 그 근처에서 이제 택시를 타고 와가지고 내린 또 이제 그런 영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택시 회사를 통해 가지고 승객들의 성하차에 관련된 기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압수영장을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말이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지체가 된 것이지, 경찰이 결코 소홀하게 수사를 한 게 아니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 수원에 살고 있는 10대 청소년 2명의 신원을 파악해서 신병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근데 뭐 지금 뭐 경복궁도 마찬가지고 문화유산을 우리가 뭐 늘 경찰이 경호할 수도 없는 거고 말이죠. 네. 그럼 뭐 대통령실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언제든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경복궁 같은 뭐 이런 곳은 국가 지정 문화재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보호 대상이 이제 포함이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소중하게 이제 지켜야 될 그런 유산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보호해야 될 그 감시 범위 이게 이제 넓다 보니까 뭐 24시간 감시를 하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주간 시간에는 혹시 이제 좀 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시민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신고를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좀 더 CCTV를 그 보강해가지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 사각지대를 줄이는 그런 노력도 이제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엇보다 우리들의 소중한 그 문화유산을 굉장히 아끼고 그렇게 보호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국민적인 인식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뭐 반사회적 성향 때문에 그래서 문화재에 뭐 일종의 화풀이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훼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과 관련돼 있다, 뭐 예술을 한다, 이런 이유를 지금 대고 있어요. 이거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사실 뭐 일반 국민들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유를 현재 이제 대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이런 걸 뭐 밴들리즘 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문화유산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에 대한 파괴나 이제 훼손 또는 낙서 행위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보면 그 뭐 사회적인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훼손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보면 뭐 종교적인 갈등이나 아니면 민족적인 차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신들의 이제 거부감이나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그 행위들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10대 2명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이 돈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해가지고 사실 이 낙서를 한 그 내용을 보면은 불법적인 영상 공유 스트리밍 사이트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홍보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 몇만 원 되지도 않는 그 돈을 받고 이런 위험을 감수했을까? 더더구나 택시를 타고 와가지고 했다는 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요. 예. 그리고 이런 행위를 보고 그 다음 날 그 모방을 한 20대의 행위는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 전시회에 나왔던 물건을 훔쳐가기도 했던 사람인데 자기의 행동이 뭐 예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뭐 감동을 할 수 있거나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행동이나 어떤 작품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일반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궤변에 불과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 외국인이 입국해가지고 지하철 있는 데다가 뭐 그래피티를 해놓고 도주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건 대중교통이지만 이렇게 문화유산에다가 그래피티를 했다는 얘기는 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뭔가 좀 잘못 인식이 퍼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잘못된 거고, 사실 우리 그 문명 사회의 소중한 그런 자산에 대해서 파괴 행위를 한 거거든요. 사실 이런 문화재에 이런 그 페인트를 칠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복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이 굉장히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이걸 다시 이제 복원하는 그 작업이 그만큼 시간도 이제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또 그런 담벼락이라 하더라도 그 안쪽으로 페인트가 이제 스며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다시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이제 원상 복구를 하는데 그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들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것도 좀 관심인데요. 일단 그 10대 피의자 2명의 경우에는 5만 원을 받고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돈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법 사이트를 홍보해달라고 사실상 지금 사주를 한 것이랑 다름이 없는데 그럼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10대하고 그 사주한 사람하고. 일단 뭐 지금 그런 소중한 국가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그러한 낙서를 하고 훼손을 한 그 행위 자체가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고요. 또는 이제 재물 손괴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게 이제 처벌이 엄한 거죠. 왜냐하면은 벌금형이었고 징역형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2017년에 그 울주군 언양읍성의 성벽을 훼손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도 보면 1심에서 실제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행위를 한 사람 자체가 이제 10대 청소년이란 그런 점을 갖다가 또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예. 이 행위를 한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모든 판단을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예. 다른 사람이 이제 부탁해가지고 그런 어떤 돈을 받는 대가로 그런 행동을 했다. 그렇게 된다면 네. 이런 일을 시킨 사람은 사주를 한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일을 시킨 사람이 더 이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이 10대 청소년과 함께 그런 행동을 시킨 사람이 공동 정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엄격하게 만약에 법을 적용한다면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상당히 무거운 그런 처벌이 예상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주한 사람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니까 거기에 형이 또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10대의 경우에는요. 지금 16, 17살이잖아요. 네네. 지금 청소년인데 처벌이 그러니까 징역형이 가능합니까? 이제 청소년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14세 미만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이제 14세는 넘었기 때문에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형사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이런 10대 청소년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그러니까 그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제 고의성을 가지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해악을 끼쳤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가지고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형사처분은 충분히 가능한 연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이 모방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에는 뭐 난 그래피티했다, 뭐 예술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실 뭐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말은 쉽게 이제 일반인들도 납득이 되지 않지만 사실 이제 법정에서도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렇게 이제 높지 않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전혀 이것은 뭐 예술 행위라고 이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경우가 이전에도 이제 다른 외국 작가의 전시회에서 이제 물건을 훔친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이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또 다시 이런 뭐 문화재에 대해서 이제 낙사하는 이런 행위를 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요. 법원에서는 이번에는 좀 더 이제 엄격한 그런 어떤 처벌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문화재 파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사회적 인식도 개선해야 될 거고 또 문화재 관리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어떤 걸 좀 더 지금 처벌 수위와 관련해서 지금 징역 3년 이상을 중한 처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징역 3년 이상이 상당히 이제 무거운 처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문화재 훼손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엄격하게 처벌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현실에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그걸 갖다가 이제 선고를 갖다가 유예한다든지 또는 이제 집행을 유예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정상을 이제 참작하면서 징역형의 그런 어떤 선고 기간이 또 이제 줄여질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국가 지정 문화재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에 상당한 이제 충격을 준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 그걸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였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정말 추운 하루였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이 20도까지 올랐던 얼마 전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극적으로 기온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변할 수 있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체 왜 그런 건지 지구생활 백서 코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당법인 넥스트 윤주로 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도 이제 제목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겨울철 온난화. 이게 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바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온이 극과 극을 오가고 있잖아요. 지금 예. 이달만 해도. 그래서 사실 이제 한 12월 10일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서울은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충청도 지역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 낮 기온이 막 20도까지 오르고 12월 10일에 20도가 된다라는 게 저는 약간 충격이었거든요. 그때 뭐 그 과거 그 기상관측사상 뭐 최고 높은 기온이 또 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이번에 올해 들어서 뭐 브라질이 겨울이었는데 30도였다 뭐 이런 기사 보면서 살짝 여전히 좀 남 얘기 같기도 하고 뭐 브라질이야 적도랑 가까우니까 뭐 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이렇게 넘겼는데 와 우리나라에서 겨울에 20도가 나타나다니 저는 좀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근데 또 이제 이번 주말도 지나면서는 기온이 막 급전직하로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변동성 역시 온난화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겪고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 기후 변화 이거 그 실체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런 겨울의 온난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제가 용어가 좀 어색하다고 말씀드렸던 네. 거는 겨울은 춥고 네. 온난화는 우리가 좀 더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두 개 단어를 붙여놓으면 이게 어떤 의미예요? 겨울에 따뜻하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 따뜻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춥잖아요. 겨울에 벌어지는 온난화 사실 온난화라는 거는 뭐 이게 계절을 따로 가리는 건 아니고 네. 연중으로 이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겨울에 온난화가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건데 이게 뭐 어떤 뭐 학술 용어나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왜 겨울철 온난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행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겨울이 뭐 어떻게 온난하냐, 뭐 네. 어쨌든 추운데 이렇게 예. 하시지만 사실 이 기온이 오르고 있는 이 현상 자체는 이제 사계절 중에서 이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사실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거든요. 아 겨울이에요? 겨울이 제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속도가. 네, 아. 그래서 그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온도를 기준으로 구분한 계절을 봐도 1900년대 초반에 비해서 지금 최근 들어서는 겨울이 22일 줄었고요. 네. 여름이 20일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계절 하면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봄보다 짧아요. 그래서 여름, 봄, 겨울, 가을. 봄도 짧지 않아요? 봄도 짧은데 봄보다 더 짧은 게 지금 겨울입니다. 네, 그만큼 그러니까 짧아졌고. 하긴 우리가 만 11월 말 11월 한 중순 지나가기 시작하면 초겨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네. 한 2월 넘어가야지 이제 뭐 늦겨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 한 3, 4개월 한 4개월은 잡아야 되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2월 안 되기 전에 그냥 겨울 끝나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미국도 지금 여름보다 겨울의 온도 상승폭이 훨씬 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꼭 시기도 그렇지만 지역적으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부보다 조금 더 추운 북부 지역에 더 빠르게 온도가 오르고 있고 제가 우리나라도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우리나라도 보니까 목포나 부산 같은 남부보다 오히려 서울이나 강릉 이런 데 그 온도가 좀 더 빠르게 오르는 걸 겨울철 확인할 수 온도가 있었습니다. 조금 높았던 데보다는 네. 조금 추웠던 데가 훨씬 더 포근하고 따뜻한 기온을 보이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겨울에 온난화가 왜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원인이 잘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잘? 네, 아직은 잘 밝혀지지가 않았고 다만 예를 들면 극지방 있잖아요. 뭐 북극 이런 곳. 이런 네. 곳은 지금 이미 우리가 뭐 국제적으로 온도 상승을 뭐 1.5도로 막자 이런 얘기 하는데 북극 같은 데는 지금 뭐 거의 3도 이렇게 올랐거든요. 해빙이 녹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제 바다 얼음이 있다가 없어지면 원래 있을 때는 하얀 눈이 덮여 있어서 막 빛을 반사를 잘하니까 얘가 열을 흡수를 안 하는데 얘가 녹아서 이제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기 때문에 열을 쫙쫙 빨아들이니까 이게 점점 같은 열을 받아도 더 극적으로 막 기온이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제 극지방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근데 사실 이건 이제 북극의 독특한 지형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는 없어서 아직까지 왜 뭐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곳에 더 겨울이 더 심한 온난화를 겪는가 하는 부분은 아직은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유를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네. 지구를 연구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네. 같아요. 일종의 이제 우리가 실험실에서 비켜 몇 개 갖다 놓고 하거나 아니면 모형 갖다 놓고 실험하는 거야 뭐 그쵸. 바로 결과를 볼 수 있지만 네. 지구를 갖다가 실험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니까. 그리고 너무 변수도 많고. 그렇군요. 좀 그렇게 또 생각하니까 답답한데요. 네.
지금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는 것도 그렇고 폭우가 쏟아지는 것도 좀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 기상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원래 겨울이라는 거는 강수량이 제일 적을 때거든요. 연중에. 그러니까 뭐 눈 오지만 눈이 와봤자 1cm 정도 눈 왔다라고 해도 이거 강수량으로 치면 1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눈은 물을 뻥튀기 해놓은 것 같은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럼 왜 겨울은 강수량이 적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대기의 수증기 양이 적으니까 뭐 가진 게 있어야 뿌릴 텐데 가진 게 없으니까 이제 별로 이제 강수량이 많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네. 이제 기후 변화가 되다 보면은 이제 점점 기온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대기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량, 최대치, 수증기의 최대치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뭐 200mm 폭우가 쏟아진 것도 있던데요. 예, 우리 겨울비 치고 이 여름처럼 비가 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아까 어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막 장마전선처럼 정체전선이 형성되기도 했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온도 좀 더 말씀드리면 지난 이제 8일부터 12월 8일부터 10일까지가 엄청 따뜻했는데 이때 네. 기록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제 극값을 재는 97개 지점이 있는데 여기서 무려 59곳에서 역대 1위 기온이 나왔고요. 이 중에서 19곳은 1위, 2위, 3위 기록이 모두 요번에 새로 쓰였습니다. 그럼 북극 한파 이런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네. 그거는 정확한 표현입니까? 뭐 북극 한파라는 게 사실 이것도 뭐 공식 용어라기보다는 이제 북극발 한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표현을 한 건데 언론이 만든 용어에 가깝게 있네요. 그렇죠. 이제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생각해 보시면 저도 그렇고 학교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우리나라 겨울의 특징 하면은 시베리아 기단이 주기적으로 수축과 확장을 하면서 이제 사만사원이 나타난다. 네. 이렇게 배웠는데 어느 순간 이제 사만사원이라는 얘기 없어졌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현상 자체가 이제 보이질 않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게 왜 더 이상 없냐? 사실 뭐 시베리아 기단이 그렇다고 사라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있고 지금 한파 우리나라로 추위를 끌어들이는 것도 역시 시베리아 기단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왜 북극발 한파라는 얘기를 쓰느냐?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제트기류가 원래 북극 한파가 쏟아진 걸 좀 막아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쌩쌩 도는 이제 어떤 띠 같은 역할을 하면서 북극 상공에서 이렇게 막 그쵸. 동그랗게 회전하듯이. 네, 이제 걔가 막 쌩쌩 돌고 있으니까 이제 한파가 쏟아지거나 하는 게 좀 제한이 있었는데 예. 이게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제트기류 흐름이 느려지면서 네. 이게 이제 어떨 때는 막 이제 이게 얘가 구부러지는 거예요 한파가 그러면서 어떨 때는 이제 막 한파가 쏟아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됐다가 어떨 때는 얘가 절대 못 내려오게 하는 어떤 장벽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만사원이 아니라 이게 막 열흘씩 보름씩 어쩔 때는 너무 추웠다가 어쩔 때는 너무 따뜻했다가 막 이런 극단적인 현상을 띠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래서 요번에도 보니까 이제 뭐 역대급 뭐 강한 추위 막 이런 용어를 이제 또 언론에서 많이 쓰던데 네. 사실 그러면 지금 이런 추위가 정말 극강 한파냐라고 예. 하면은 사실 그럴 근거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12월에 그 상순의 어떤 그 포근함은 제가 기록적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 정도 추위는요. 사실 기존 기록에 비하면 약간 명함을 내밀 수는 없는 수준. 그러니까 약간 평년보다 조금 더 춥다. 요 정도가 지금 사실은 기온이? 네네네. 이거 우리가 엄살을 핀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뭐 따뜻했었기 엄살일 때문에? 수도 있겠지만 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따뜻했다가 이제 네. 갑자기 추워지니까 이제 우리가 체감상 너무 추운데 막 이런 것도 있는 거죠. 하기야 한 1980년대, 네. 70년대 이때는 진짜 추웠던 것 맞아요. 같은데 네. 그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네. 우리가 왜 이렇게 춥다고 느끼는지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추위에 너무 면역이 약해졌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근데 추위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따뜻하면 좋지 않냐고 그렇게 네.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름이 원래 더운데 여기서 더 더워지면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데 겨울이 추운데 따뜻해지면 좋은 거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사실 뭐 온난화가 되면은 어떤 작물 재배 기간이 좀 늘어난다거나 하는 것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 따뜻하니까 춘천보다 재배할 수 있는 여름 작물 재배할 수 있는 기간이 한 6주 가량 더 길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 광합성이 늘어나면 광합성은 식물이 이제 활용하는 거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네. 사실은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과수 작물이라든가 견과류 이런 거는 꼭 자라는데 추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이게 식물들도
또 약간 겨울잠 자는 동물처럼 휴면기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네. 그때 뭐를 하냐? 얘가 1년 동안 막 열매 맺고 꽃 피고 하느라고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때 쉬면서 이제 체력을 비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쉬면서 이제 뭐 이제 조직도 좀 단단하게 하고 예. 해서 이제 잠이 들었다가 얘가 추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며칠 쌓이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쯤이면 봄이 오겠구나 하면서 이제 잠이 깨서 다시 1년을 이제 버틸 이제 그런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기온이 계속 들쭉날쭉하고 어쩔 땐 갑자기 봄처럼 따뜻해지고 하면은 얘들이 갑자기 막 같이 꽃을 피운다거나 하면서 근데 꽃을 피워봤자 이거를 뭐 수분을 해줄 뭐 꿀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시 추워지면 또 얼어 죽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이런 과수작물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최악의 경우가 한 2100년 정도 되면 이런 수확량이 최대 80%까지 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또 사실 땅이 이렇게 겨울에 얼지 않으면 또 건조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겨울철 온난화가 강수량을 늘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눈으로 내리면 눈이 이제 서서히 녹잖아요. 예. 그럼 서서히 녹으면서 이제 뭐 땅의 흡수도 오래 좀 더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오래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뿌리가 좀 더 이렇게 흡수를 하거나 하는데 이제 비가 그냥 와버리면 빗물은 그냥 흘러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겨울철에 어느 정도 수분이 토양에 저축이 돼 있어야 봄에 이제 막 꽃 피우고 할 때 이 물을 끌어다 쓸 텐데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식물이 자라나거나 하는데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11월까지 모기가 있었잖아요. 네. 처서 지나면 모기 삐뚤어져 가지고 이제 모기에서 해방됐다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네. 뭔 그렇게 모기가 많은지 네. 그런 거 생각하면 또 너무 따뜻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쳐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봤어요. 언제쯤 되면 모기입이 삐뚤어질까 그랬더니 이제는 입동이 지나야지 입이 삐뚤어지더라고요. 입동이 지나요. 네. 삐뚤어지는 게 아니라 얼어버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농사 지으신 분들 많이 아실 텐데 이제 뭐 겨울철 너무 따뜻하면 해충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농사가 또 힘들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진드기 이런 것도 극성이고 예를 들면은 뭐 쯔쯔가무시병 일으키는 그런 황순털 뭐 진드기 뭐 이런 게 있대요. 근데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부터 감시를 했는데 2013년까지만 해도 서해 남해 이런 쪽에서만 발견이 되다가 작년에는 강원도 철원에서도 좀 확인이 됐고 뭐 이런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도 좀 더 범위가 넓어질 수 있겠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잠도 자고 클 땐 또 크고 네, 맞아요. 또 뭐 병균이든 아니면 벌레든 간에 좀 죽을 때도 있고 살 때도 네, 있고 그래야 되는 건가 봐요. 그게 네. 자연의 어떤 균형인 것 같은데 그 네. 균형이 지금 깨져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네. 듣다 보니까.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지구생활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주호 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부를 중심으로 당분간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그 밖에 동쪽 지역도 대기가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설경보가 내려진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서부는 현재 시간당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와 울릉도덕도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 10에서 50, 전라권과 울릉도덕도 10에서 30, 충남 서해안 5에서 15, 그 밖의 지역 5mm 미만이고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10에서 70, 전북 서부 5에서 50, 충남 서해안과 전남권 서부 5에서 30, 그 밖의 지역 1에서 최대 10cm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중북부는 한파경보,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영하 15도, 광주 영하 7도 등 전국이 영하 20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7도, 대구 영하 2도 등 전국이 영하 9에서 2도로 매우 춥겠습니다. 특히 모레까지 전국에 순간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영하 11.3도, 습도 61%,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혹시 눈이 내리면 누가 눈을 치우나요? 인적이 드문 시골은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우면 그만이지만 공동주택이 많은 도시 지역은 사정이 전혀 다르죠. 누가 눈을 치울 것인지 주민들 사이에서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기 일쑤입니다. 처음 한두 번은 바지런한 주민이 치우겠지만 횟수가 거듭되면 왜 치우는 사람만 치우느냐라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기 마련입니다. 설사 주민들이 힘을 합쳐 눈을 치운다 하더라도 눈을 버릴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도시 먼지와 뒤범벅된 시커먼 눈더미는 처치 곤란인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되고 자칫 이웃집 한쪽에 눈더미를 쌓아두었다가는 왜 우리 집 앞에 눈을 쌓아두었느냐 거세 항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아니라 우리가 쓰고 버린 진짜 쓰레기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얼마 전 기사를 통해 그 많은 쓰레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전국의 산업 폐기물의 16%가 충북 청주시에서 처리되고 있고 그 가운데 3분의 1이 부기면에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면 단위 지역에 반경 3km 안에 공군 비행장이 있고 산업 폐기물 소각장이 3개나 있다고 하는군요.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살만한 전형적인 논촌 마을에 어느 날부터 야금야금 소각장들이 생기더니 전국 인구의 0.001%도 안 되는 이 작은 행정구역이 전국 산업 폐기물의 6.5%를 떠안게 됐다고 합니다. 하루 소각되는 폐기물은 700톤, 북이면 51개 마을에서 5, 6년 사이 암으로 숨진 사람이 60명, 주민들 몸속에선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전국 평균보다 6배 가까이 높게 검출됐다고 합니다. 생활 폐기물은 공공이 처리하지만 산업 폐기물은 민간이 처리하면서 감시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군요. 이 지역 주민이 한 말이 우리들에게 큰 숙제를 던져주는 것 같았는데요. 집 앞 눈은 내가 치워야죠. 농촌의 산업 폐기물 떠넘기는 건 차별입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 누가 치우는 게 맞을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핑클의 화이트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 의견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3838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내 가족이 다치지 않게 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눈 치우는 게 귀찮지 않을 것 같네요. 산업 폐기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8356님. 당장 마포구도 쓰레기 매립장 반대로 시끄럽잖아요. 쓰레기뿐만 아니라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위험하고 흉물인 전신주는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대도시가 아니라 시골 산에 몰려 있잖아요. 이렇게 또 예를 들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7130님은 북이면에 사신다 그래요. 북이면 용계리 쪽에서 일하고 있다고요. 밤이 되면 소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한 곳에 이렇게 많이 몰리는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어떤 특정의 지역의 희생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우린 깨끗하게 살면 되지 않아?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여전히 맨 처음에 소각장 들어올 때 인구가 6,500명 정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지금도 4,000명이 살고 있다 그래요. 그 안에. 근데 그러면은 그들의 건강권이나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주를 시켜주던가. 근데 지금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하기가 어려운, 이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쓰레기 매립장, 뭐 소각장 얘기도 나오지만 그건 이제 공공기관이 뭐 지자체가 주도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 산업 폐기물의 경우에는 민간업체가 처리한다는 이유 때문에 공공이 또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식의 논리로 따진다면 산업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곳, 거기에서 내 집 앞 눈 치우듯이 치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문자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방금 전에 스튜디오 들어오시는데 콧물이 이렇게 살짝 보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바깥이 좀 오후 들어서 정말 기온 많이 떨어졌다는 게 실감났어요. 서울이 이 정도면 서울보다 더 추운 지역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면서 여의도가 지금 한 영하 10도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부는 날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영하 10도라도 지금 상황에서 강풍이 불었다 그러면 체감온도 훨씬 더 많이 내려가는 상황인 거죠. 예. 근데 지금 올겨울 들어서 서울에 첫 번째 한파 경보가 내려졌고 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제가 기상특보 지도를 보니까요. 위쪽에 그러니까 인천과 충청도 일부 지역까지는 한파 경보. 그다음에 그 아래로 부산, 대구, 광주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한파주의보가 지금 내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다 꽁꽁 얼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한 중간쯤 오신 거예요. 내일이 이제 극한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오늘 9시를 기해서 기온이 15도 이상 전날보다 15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금 한파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 내일은 이제 영하 15도가량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춥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충남과 전북 대부분, 전남 일부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오늘 서울도 눈 많이 왔었잖아요. 어젯밤에도 오고. 그런데 지금 대설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앞에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예. 왼쪽에 있는 지역이 지금 이제 다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전북 순창에 21.6cm의 눈이 내렸고요. 네. 임실에도 10.5cm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충남 태안 12cm, 서천이 11.7cm의 적설량을 기록한 상황인데요. 날씨가 너무 춥고 내일은 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훨씬 더 춥게 느껴질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서울이 영하 15도까지 내일 이제 떨어지면
주말 내내 춥다가 휴일 오후쯤이나 돼서야 풀린다고 하니까 다음 주 들어서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소개해 주셨지만 기상특보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면요. 네. 충청 전라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네.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이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됐습니다.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추위와 대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가급적 외출 삼가해 주시고요. 운전하시는 분들께서는 속도를 줄여서 안전하게 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마 특보가 더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 그렇죠. 보니까 지금 대설특보 내려진 상황에서 위기경보도 지금 격상된 상황인데 좀 한파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근데 또 어제 눈이 또 내렸잖아요. 지금도 네. 또 눈이 내리는 지역도 있을 거고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은 눈이 안 녹고 꽝꽝 얼어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까지 서울 지역에 제설 차량이 1,160대가 투입이 됐다고 해요. 그냥 골목길에 눈이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제설 차량들이 주로 다니는 길은 큰 도로이거나 차도 위주로 제설 작업을 진행을 하니까 경사진 골목길은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방금 전에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쌓인 눈은 이제 우리 집 앞은 우리가 쓸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만약에 서울시의 조례상 인도와 이면도로는 건축물 관리자한테 제설 책임이 있지만 제설 작업을 이제 병행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개인이 치우지 않아도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하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마포구 성산대교에서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을 부딪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그리고 9시 46분에도 개화 인터체인지에서 차량 한 대가 다른 차량 2대와 난간을 들이받아서 운전자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귀가한 일들이 있었고요. 이게 다 이제 도로가 미끄러워서 난 사고입니다. 오후 2시 17분경에는 송파대로에 6차로에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부분 통제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요. 오늘 하루 종일 눈바람이 이어졌던 정읍 호남고속도로에서는 트럭과 고속버스가 10대가량이 잇따라 추돌 사고가 발생을 해서 네. 트럭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숨지고 탑승객이 부상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바닷길도 막혔습니다. 그래서 선착장에는 커다란 여객선이 그대로 멈춰서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광주공항은 오전부터 지연이 이어졌고 오후 4시 30분에는 제주로 향하는 티웨이 항공편을 비롯해서 탑승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연말이어서 사실은 제주를 오가는 비행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네. 오늘 왕복 6편이 군산하고 제주를 오가는 내리 결항이 돼서 아주 텅 비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2시 10분, 오늘 1시 26분쯤에는 전남 나주시 문평면 송산리 무안 고속도로 방면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4명이 다치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앞서도 특보 전해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는 사고 나면 대형 사고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밑중 추돌 사고 뭐 이런 소식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급적이면 차량 운행 속도를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내일 날씨 예보는 네. 특보가 특특특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건조특보, 네. 한파특보, 강풍특보. 예. 하나 더 있네요. 대설특보까지. 예. 4개의 특보들이 지금 막 뒤섞여서 지금 발령이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북동쪽에 위치한 찬 공기가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안팎까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5도, 인천이 영하 13도, 파주가 영하 19도예요. 파주 서울에 가까운데도 그래요. 네, 철원은 영하 19도, 홍천이 영하 17도, 속초가 영하 13도 등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대구도 영하 9도까지 떨어지니까요. 차가운 대기가 지금 라니냐 현상으로 뜨겁게 올라온 공기와 맞붙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차가 30도 이상 나기 때문에 거대한 눈구름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대륙 고기압이 한 차례 약화하면서 충청권과 그 북쪽 지역은 대부분 내일 눈이 그치겠습니다. 전남권과 서해안 제주에는요. 22일까지 많은 양의 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최고 70cm 이상, 전북 서부에는 최고 50cm 이상, 호남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20에서 30cm 이상의 큰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반대로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부에는 지금 건조 특보가 발효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바람이 강하게 불면 또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이거 반가운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24일하고 25일에 한두 차례 기압골이 지나갈 가능성이 있고 이 기간에 날씨가 춥기 때문에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날이 너무 추워요. 눈이 내리더라도 그러니까요. 바깥에 나가면서 뭘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너무 추워가지고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반가워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그러니까 제가 고민입니다. 반갑다고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무인 점포에서 손님이 키오스크를 부수고 매장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일이 있었는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 고등학생이었다고요. 네, 참 이런 일들을 접할 때마다 이거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는데요. 16일 오전 3시 40분, 그러니까 새벽인 거죠. 당구동에 김모 씨가 운영하는 무인 점포에 들어가서 과자를 꺼내가지고 키오스크 앞에서 계산을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점포 내에 있는 기물을 마구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CTV를 보면 술 취한 것처럼 상품 매대를 발로 차고요. 손으로 물건 막 집어 던지고 키오스크를 넘어뜨리고 거의 한 40분 동안 난장을 피우는 장면이 혼자서. 포착이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더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이 A군이 팔을 들어서 손가락으로 V를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네. 여기에 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CCTV 영상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았었는데 사람을 찾고 보니까 10대 고등학생이었던 거죠. 올해 16살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 화제가 됐던 건 약간 상반된 모습인데 요 무인 점포로 지나가던 행인이 이 A군이 물건을 다 던져놓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다 주워가지고 가게 안으로 옮겨놓고 점주한테 전화번호 적혀 있으니까 전화해서 피해가 입혀졌다 이런 얘기를 알리는 영상까지 공개가 돼서 상반된 두 가지로 누리꾼 사이에 화제가 됐었습니다. CCTV 속의 그 영상 속의 주인공의 인상착의를 특정을 해서 네. 경찰에서 탐문 조사를 한 끝에 A군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근데 지금 A군이 미성년자인데다 고등학생이잖아요. 네. 그래서 청소년 전담 부서에 넘겨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일단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앞서 이제 뭐 그렇죠. 저희 전문가하고 뭐 낙서와 관련해서 네. 경복궁 낙서와 관련해서 인터뷰했지만 형사범으로 처벌은 또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만 16세는 범죄 소년이고요. 축법 예. 소년은 만 10세에서 14세니까 범죄 소년의 경우에는 죄질이 좋지 않으면 성인과 똑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MZ 조폭들이 많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 기사에선가 본 것 같은데 네. 경찰이 조직 폭력 범죄를 적발을 했더니 네. MZ 조폭의 비중이 커졌습니까? 네, 그러니까 돈 되면 다 한다. 뭐 이런 그 경향성을 뭐 가지고 조폭은 있대요. 밑에 뭐 행동대장 밑에 뭐 이렇게 뭐 문신하고 뭐 이렇게 다니는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네. 영화봐도 있고.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나이가 영화 속에 어리잖아요. 있는. 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경찰에서 이른바 MZ 조폭들이 꾸준하게 세를 불리고 있다라는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예. 경찰이 지난 8월부터 넉 달 동안 조폭 범죄를 집중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1,180여 명을 검거하고 범죄 수익금을 54억 원을 몰수했다고 하는데 네. 이 잡힌 조폭 가운데 4분의 3이 30대 이하의 MZ 세대였습니다. 이게 상반기 단속 결과가 전체의 58%였던 것에 비하면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4분의 3이 75%인 거잖아요. 범죄 유형별로 보면 기업형 지능형 불법 행위가 많은데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진 거죠. 이게 전체의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서울의 폭력 조직인 수노아파가 한남동에 있는 한 호텔에서 3박 4일간 지내면서 난동 부렸던 뉴스가 보도됐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 호텔에서 호텔 사우나에 문신을 막 이렇게 드러내면서 다니기도 하고 단체로 다니면서 거기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들을 막 위협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유는 그때 이 호텔 운영하는 회장이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다가 이 폭력 조직의 간부 조직원 60억 원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내라. 네, 그 간부 조직원의 사주를 받고 이런 일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단 39명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범죄단체 구성과 활동 혐의로 재판을 넘겼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MZ 조폭이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조폭 세계도 세대 교체 흐름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30대 이하의 MZ 세대들이 전국 단위로 연대하고 합정 연행하면서 세를 굉장히 많이 불리고 있고 이제 특히나
30대 이하 그러면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비교적 만 21살 모임, 만 19살 모임 이런 모임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또래 모임을 결성하는 게 특징이고 계파가 뭐 있다고 해서 계파끼리 싸움이 붙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도가 되기도 하고 네. 그게 아주 큰 싸움으로 그 강력범죄로 범죄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계파를 초월해서 전국적으로 세력을 규합을 하고요. 도박 사이트뿐만 아니라 SNS에서 돈 되는 사업은 다 하는 뭐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뭐 새로운 추세인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건 참 근절이 안 되네요. 사라지지 않네요. 근데 제가 이걸 세대 교체라고 말하기도 참 그러게 말입니다. 예, 어쨌든 연령이 어려지고 있다는 건 걱정스럽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청첩장 문자에 이어서 최근엔 부고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고요? 저 범죄가? 이거 할 때마다 자꾸 체험담 얘기하게 돼가지고. 요즘 저도 뭐 문자 받아요. 자꾸 뭐 해외에서 카드만 만들었다 그러고 좀 헷갈리게 네. 그 카드사 이름을 거기다 넣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그 한 달 전에 받았던 문자고요. 아 그래요? 더 예. 최신이 있어요? 최신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요. 며칠 전에 갑자기 부고 문자가 온 거예요. 예. 여기 제가 있어요. 12월 18일 날 받은 문자인데요. 오늘 저의 부모님께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식장. 그리고 이렇게 주소가 왔어요. 예. 그걸 이렇게 요즘 보통 모바일로 보내잖아요. 네. 그거 누르는 게.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찍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장례식장 위치를 알려주는 듯한 사이트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선 이게 제가 받은 거는 맞춤법이 틀렸어요. 맞춤법이 틀렸고 오늘 저희 부모님께 별세하셨으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르지 않고 이게 스미싱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즘에 부고 스미싱 범죄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하면서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제 부조금이나 이런 거를 이제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그리고 모바일로 사실 요즘에는 뭐 부고 알리는 게 추세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부고 문자와 굉장히 비슷해서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유가족 정보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례식장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첨부된 링크를 누르잖아요. 그럼 예. 악성 코드가 감염이 돼서 제 핸드폰이 좀비폰이 될 뻔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 진짜 누를 뻔했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부고는 반드시 그럼요. 챙겨야 되는 거니까. 예. 그 주소록에 저장된 지인들한테도 제가 만약에 그걸 누르면 대량으로 발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휴대전화 안에 공인인증서고 막 다 들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이제 감염이 되고 나면은 예. 여기서 돈도 빼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피해가 예전과 달라지는 거죠. 규모가.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뭘 입금을 하면 그 돈만 잃어버리게 되는 건데 네. 이 핸드폰이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모바일 뱅킹 할 수 있으니까. 예,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범죄를 연결하는 좀비폰이 돼버리니까 예. 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런 다양한 스미싱 피해가 최근 5년 동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해 조금 줄어들었었는데 5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큰 폭으로 넘겼고요. 5년 동안 피해 금액이 108억 원. 근데 문제는 신고 안 된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네. 피해가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연말연시 되면은 뭐 초대장 뭐 이런 거 많이 주고받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런데 이런 게 하나 섞여서 들어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범죄에 이용이 되는 거죠. 좀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깜빡 다른데 정신을 좀 팔았다가는 진짜 그냥 저는 이번에 정말 무의식적으로 누르게 뻔했어요. 되고 예. 그러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아이슬란드 남서부 지역에서 화산이 폭발했어요. 네. 18일 밤에 아이슬란드 남서부의 레이카네스 반도에서 화산이 폭발을 했는데 제가 사실 보니까 그 폭발을 앞서서 지진이 있었고요. 분화가 네. 시작된 다음에 초당 최대 200세제곱미터의 용암이 분출됐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니까 이 위로 있잖아요. 무슨 불꽃놀이 할 때 뭔가 쏘아 올린 것처럼 로켓이 쏘아 올린 것처럼 네. 이렇게 크게 솟구치는 모습들이 화면에 잡혔는데 100m 정도 솟구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용암이 말이죠. 예. 화산이 폭발한 그린달비크 지역에는 이미 한 달 전에 4천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기상청의 그 설명을 보니까
지금 화산 폭발의 강도는 좀 줄었고요. 분화도 처음처럼 크진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산 폭발 때문에 인근 공항의 비행편이 연착하거나 지연되긴 했지만 공항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상황이 나아질지 더 심각해질지는 며칠 더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이슬란드는 지구상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합니다. 2010년 때도 화산이 폭발을 해서 엄청난 화산재가 발생해서 약 10만 편의 항공편이 취소된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 사흘째 용암이 분출하고 있고 용암이 주요 시설로 흘러드는 걸 막기 위해서 곳곳에서 보호장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는데 몇 주 동안 용암이 분출할 수도 있답니다. 전문가들 설명에 따르면. 워낙 뭐 화산이 많이 그 분출하는 곳이라 관광객들이 그 광경을 보려고 막 몰려들었다고요. 네. 화산 폭발, 오로라 이걸 한꺼번에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용암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밤하늘에 오로라가 동시에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인 관광객들이 아이슬란드를 방문했다가 이런 거를 포착해서 휴대전화 카메라에 담은 모습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들이 화산 활동 때문에 상당수 지연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이 용암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슬란드는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고 우리한테 관련 정보를 제공했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언제 멈출지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용암이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을 공영방송에서 웹사이트로 실시간 중계를 했는데 그때 캐럴 장면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워낙 익숙한 곳이라서 그렇게 하나요? 네. 그렇게 하면 다른 나라 같으면 굉장히 비난이 쏟아질 것 같은데. 네. 참 하여튼 뭐 지구상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밤잠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술랭 가이드 홍지혜 아트 디렉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제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저도 좀 미리 얘기를 듣고 네. 이럴 수 있구나. 왜 이 생각은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제가 오늘 그 이야기 드릴 주제가요. 시력을 잃고 그린 그림입니다. 시력을 잃고 그린 그림요? 네, 시력을 잃은 후에 이제 그 시각 장애가 된 후에 그린 그림. 맞습니다. 사실 역사 속에서요. 장애를 극복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그런 범상치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접하잖아요. 네. 사실 뭐 흔하게는 헬렌 켈러, 네. 뭐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은 사람으로는 최초로 학사 학위를 받았고요.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하면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활동가로도 업적을 쌓았고, 또 스티븐 호킹 박사도요. 대학생 때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2년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었다고 하는데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연구를 계속해서 천체물리학에 크게 기여를 했고 결국 76세까지 살았죠. 또 베토벤도요. 30대 초반부터 청각 문제를 앓다가 완전히 그 난청 상태가 되었다.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스토리였을 텐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 창작을 계속했고 합창교향곡이나 월광 소나타 등 우리가 가장 이제 잘 알고 있는 그의 유명한 곡들이 사실은 청력을 상실한 후에 작곡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봤을 때 장애가 창의력과 성취에 뭐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사실들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조선시대에 네. 악기 연주자들 있잖아요. 네. 시각장애도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래요? 궁에서도 그런 시각장애인들이 악기 연주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기록이 다 됐었으면 또 이제 이런 위인들처럼 좀 남았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좁은 시야 가지고 네. 굉장히 위인 중심으로 뭔가를 이해해서 그렇지 실제 네. 우리 사회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게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술 씬에도요. 이제 장애를 딛고 일어서서 이제 예술의 꽃을 피운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흔히들 미술을 시각 언어라고 하는 만큼
시각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좀 더 그 미술 씬에서는 대중들에게 더 그 인상 깊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네네. 특히 최근에요. 서울 종로구에서 열리는 마누엘 솔라노의 개인전이 그러한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시력을 잃었지만 촉각과 기억에 의존해서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입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은 좀 시각장애인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것도 비슷한 네.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그 시각을 잃었지만 자신이 느끼는 감각으로 사진을 찍어서 네. 그걸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일종의. 네네네. 근데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을 좀 갑자기 받았는데요. 그렇겠네요. 네. 그럼 마누엘 솔라노라는 사람은 어떤 그 이력이 있는 겁니까? 네, 우선은 멕시코 출신의 화가이고요. 예. 이제 선천적으로 시력 장애가 있지는 않고요. 2014년에 그러니까 그때 그녀의 나이가 이제 26이었는데 에이즈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게 됩니다. 네. 더 이상 눈으로는 세상을 보지 못하지만요.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과 촉각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데요. 헐렁한 잠옷을 입은 어린 시절의 본인 모습이나 네. 어머니가 동생을 촬영하는 모습 등 이렇게 개인적인 추억과 경험을 그려내는데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네네. 당연히 사진처럼 정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화가들과는 좀 다른 접근으로 감각과 기억에서 우러나오는 그 독특한 그만의 필체가 또 있어요. 네. 사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그렇게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요. 작가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그러니까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게 그래서 그 감각에 의존해서 촉각으로 그리는 게 어떻게 그리는 거야? 정확히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작가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설명을 하면요. 어시스턴트들이 그 캔버스 위에 못과 핀을 꼽고 이제 줄을 놓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줄을 약간 격자무늬처럼 이렇게 하면서 예. 여기가 요 시점쯤에서 이렇게 있겠지 하면서 작가가 손가락으로 그 위를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한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시각 했어요? 대신 시각의 촉각화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캔버스를 눈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위치를 잡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위치 잡는 걸 지금 조수들이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걸 표현하는 건 자기가 그 위치 잡았으니까 그다음에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네, 맞아요. 굉장히 독특하군요. 네. 그러면 이 뭐랄까 작가는 자기의 어떤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시력을 잃고 난 다음에 작품 세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그러니까 앞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렇겠죠. 마치 당연하죠. 이렇게 좀 이렇게 장난이 아닐까 정말 이것이 현실이 아니지 26살에 시력을 않을까. 잃었으니까.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근데 오히려 그런 이유 때문에 점점 더 시력을 잃으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다는 욕구가 커졌다고 하는데요. 작가가 원래도 화가 이제 작업을 했었죠. 원래 사실적인 회화를 주로 그렸던 화가이기는 한데요. 네. 시각을 잃은 뒤에는 본능과 감정에 좀 더 집중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요 대학생 때 그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 서울대 이상묵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의 책 집필을 도운 적이 있거든요. 네. 네, 어떤 분이냐면 해양학과 교수인데 미국의 데스밸리로 지질 연구를 갔다가 예. 불의의 사고로 차가 전복돼서 사지가 마비가 된 상황이셨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목 아래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시에 0.1g의 희망이라는 그런 책을 집필 중이었는데 네. 제가 옆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그걸 타이핑을 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그 이상묵 교수님께 들었던 말씀 중에 지금도 인상 깊은 표현이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신기하게 정신적으로는 더 자유로워졌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직도 그 말이 되게 이렇게 뇌리에 남는데요. 이 솔라노 작가 역시 시력을 잃은 뒤에 본능과 감정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좀 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 청취자 990님께서요. 네. 저시력인 12살 아들을 두고 있어요. 아, 네. 그림 그리는 걸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하는 아이인데 큰 네. 격려가 되는 작가를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한번 보러 이렇게 문자를 가셔도 좋겠네요. 주셨어요. 네. 예. 마누엘 솔라노. 네. 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한번 좀 검색하실 수 있으면 찾아보시면 네.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뭐 일종의 이제 시력을 잃고 난 다음에 어찌 보면 더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 욕구는 더 강해지고 네. 그 표현의 세계는 더 넓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차원이 좀 다른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물론 작가가 이런 한 차원을 뛰어넘기까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너무 작품도 굉장히 따뜻하고 행복한 작품이다 보니까 네. 이제 인터뷰를 갔을 때 그 기자님들이 뭐 힘들지는 않았냐 이런 질문에 너무 이제 빵긋빵긋 웃으면서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하시다가 네. 굉장히 이제 그 질문에는 긴 침묵 끝에 쉽지는 않았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아우,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짧은 문장에 얼마나 네. 많은 감정을 실었겠어요. 그러니까요. 26의 시력을 잃은 뒤에 이제 지금 36인데 10년간 얼마나 고군분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품의 주제가요. 귀여운 두 아이가 입맞춤을 하는 작품도 있고요. 한번 그 마누엘 솔라노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정말 색감도 너무 따뜻하고 귀여운데요. 아니면은 그 큰 새 모양의 멕시코 전통 인형이 등장하는 빅버드라는 그런 작품도 있고 네. 공룡 옷을 입은 동생을 엄마가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그런 그 씬이 뷰가 그러니까 이미지가 다 좀 뭔가 추억을 상기하는 듯한 이제 좀 귀여운 그런 느낌이잖아요. 유난히 유년기의 그런 우정과 사랑, 가족과의 추억을 소재로 하는데요. 그림의 색감 또한 굉장히 따스합니다. 반면에요. 가까이 다가서면요. 그 아까 캔버스에다가 핀을 조수들이 네. 꽂아줬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가까이 가면 캔버스에 핀을 꽂았다 뺐다 한 이제 그런 자국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네, 그 아름답고 따스한 이면에 숨겨진 아픔까지 이제 같이 느낄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가가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는 이미지를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유독 행복했던 기억들을 상기를 한다고 해요. 물론 그녀의 기억 속에 우울했던 기억도 있고 행복했던 기억도 있을 텐데 그 둘 중에서 나는 그 늘 웃고 기뻐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굳이 나쁜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을 그리고자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상평들도 암흑에 살고 있지만 작가가 그림만은 정말 밝은 세상 속에서 숨쉬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감상평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픔 속에서도 피어나는 긍정의 힘이요. 어찌 보면요. 온전한 시력을 가지고도 사실은 뭐 부정적인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이 꽤나 많잖아요. 이런 현대인들에게 여러모로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각하는 세상이 우리 진짜 세상이 맞아요? 굉장히 그쵸. 철학적인 아니, 질문을 던지셨어요. 거꾸로 말하면 네. 시각을 잃은 사람도 세상을 지각하잖아요. 네. 세상을 아마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보는 어떤 방식이 좀 면으로는? 다를 뿐이지 네.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지각하고 있는 맞아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거꾸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 좀 하게 되는데요. 지금 마누엘 솔라노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열리고 있고요. 네. 그 한국에서 하는 최초의 개인전이에요. 내년 14일, 1월 14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한 달이 채 안 남았는데 네. 종로의 페레스 프로젝트라는 갤러리에서 열리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훨씬 더 그 감동이 배가 될 텐데 네. 뭐 여러 이유로 종로까지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서 보시더라도 지금 제가 드린 설명과 함께 들으면 그 그림이 굉장히 따뜻하고 희망찬 그림처럼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또한 이 작품의 퀄리티가 혹시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 생각은 그야말로 기우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솔라노 작품을요. 미국의 구겐하임 뮤지엄도 소장하고 있을 정도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단지 그냥 뭐 장애가 있었는데 장애를 딛고 뭐 그림을 뭔가 그냥 그렸다. 아마추어식으로 표현하는 그 정도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니라요. 아니다. 네, 정말로 딱 보면 이거는 그냥 뭐 시각 장애나 이런 것들을 빼고 볼 수도 보아도 훌륭한 그런 작품이거든요. 네. 많은 작가들이 사실 자신의 정체성들을 작품에 녹여내잖아요. 네. 이를테면 뭐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혹은 아프리카인으로서의 정체성
혹은 뭐 입양아로서의 정체성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녹여내거든요. 네. 자신 삶에 있는 그런 것처럼 이 작가는 시각장애를 가진 정체성을 작품에 녹여내는구나 하는 정도의 그런 정보로 감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솔라노 작가의 개인전 제목이요. 또 파자마거든요. 제목이. 파자마요? 네. 파자마. 우리 잠옷 파자마. 네, 파자마는 보통 언제 입으세요? 잠잘 때 입죠. 잠잘 때. 그리고 네. 그 파자마를 떠올리면 그래도 좀 편안하고 막 이렇게 고군분투하지 않고 좀 네네. 편안하고 잠들기 직전에 좀 포근한 느낌이잖아요. 네. 작가도 이 파자마를 어머니가 만들어준 파자마를 이제 입고 잠들기 전에 부모 품에 안겨서 이제 막 그 행복하고 편안했던 그런 기억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마도 이제 감상하시면서 전시 제목인 이 파자마를 입었을 때처럼 따스하고 편안한 마음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지금 이제 마누엘 솔라노 말고 국내에도 이런 화가 작가는 없습니까? 아, 국내에도요. 제가 검색해본 바로는 이제 몇 분이 계셨어요. 이제 시각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져가면서 촉각적으로 뭔가를 이제 그리거나 네. 아니면은 좀 약간은 그 조소의 느낌으로 조금 더 돌출된 뭔가 그렇게도 나뭇가지나 하겠네요. 이제 이런 것들을 붙이면서 작품을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굉장히 촉각적인 거죠.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요. 지금 현재 전시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소개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외국 작가를 소개를 드리게 됐는데 사실은 뭐 이 작가 이외에도 우리나라에도요 그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장애를 갖고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지만 시각장애를 이겨내고 시각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장애 학생과 함께 작업을 하는 작가도 있다면서요. 네. 엄정순 작가인가요? 네네네네 맞아요. 그 이름을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누구냐면 그 올해에 광주 비엔날레에서 박서보 예술상을 수상을 하기도 한 작가인데요. 네. 이 작가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본인이 시각장애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시각장애 학생들과 함께 작품을 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굉장히 큰 상을 탔는데 이 작가가 시각예술을 함에 있어서 아까 그 저한테 던져주신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 있잖아요.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이런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작업을 이어나가는데요. 네. 이 작업이 뭐냐면 코가 없는 코끼리라는 작품인데 시각장애 학생들이 코끼리를 청각이나 촉각이나 후각으로 느끼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다시 그 코끼리를 조형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양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코끼리랑은 조금 다르겠죠.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만든 그 표현한 조형물들을 실제 코끼리 크기로 대형화해서 설치를 하는데요. 미술 작품은 사실 만지면 안 되고 눈으로만 봐야 된다. 이제 이런 편견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깨고 이 작업물들은 관객들이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품의 제작부터 감상까지 촉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 작품이고요. 우리가 평소에 인지하지 못했던 감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세상을 인지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눈으로만 보는 건 아닌 것 같다. 이 말에 어떻게 보면 이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우리가 선입견을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9909님께도 지금 엄정순 작가 이름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좀 이렇게 함께 작업을 해나가면서 오히려 더 배울 것 같은데요. 제가 맞아요. 네, 감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오히려 배워갈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이 작가도요. 이런 시각장애 학생들과 작업을 하게 된 계기가 원래 처음에 생각을 할 때는 그냥 그 작업을 소개를 할 때 그 장님 코끼 만지기라는 이제 옛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속담이 사실은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코끼리의 다른 부분을 만지고서는 잘 알지 못하면서 뭐 전부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 그러니까 행동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의 속담이 맞는데 작가가 생각할 때는 달리 생각하면 오히려 눈이 아닌 오감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코끼리를 창조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 말고도 무언가를 느낀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어쩌면 시각으로 그냥 편하게 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다른 감각들을 훨씬 더 발달시켜서 그들만의 코끼리 를 이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상상력도 있고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자유로운 상상력을 우리가 스스로 맡고 있는 거는 아닐까 하면서 장애와 비장애 그리고 상상과 사실을 구별하는 그런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정작 우리 자신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작가가 이 작품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이 작가도 본인의 편견을 깬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사건이요? 작가가 교수로 재직했던 대학교가 충주에 있었는데 예. 그 근처에 맹학교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그 학교 학생들도 많이 살았는데 어느 날 야근을 하고 밤늦게 퇴근을 하는데 주변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이제 무서워하는데 곁에 있던 그 맹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걱정 말라면서 본인의 손을 잡고 자연스럽게 아파트로 난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다고 해요. 아, 이게 물리적인 시각이 아니라 이제 본다는 것이 물리적인 시각 말고 다른 본다라는 개념이 있구나 하고 그때 깨달았다고 해요. 일종의 초감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다니던 길이라 하더라도 그걸 다 기억해서가 아니라 나한테 육감적으로 느껴지는 네. 뭔가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과학적으로도 그게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좀 그 생각, 저도 사실 전시를 보기는 했는데요. 네. 어둠 속의 대화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어둠 그 자체를 체험하는 전시라고 맞아요. 느꼈거든요. 네. 그것도 상당히 굉장히 인상적이고 네. 기억에서 잊히질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암흑 속에서 전시를 감상하는 이제 네. 그런 전시를 감상이라고 하니까 약간의 빛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시를 체험하는 관람하는 이제 그런 전시인데 전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네, 어둠 속의 대화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빛이 완벽하게 차단된 그런 암흑 속에서 감상을 하는 전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촉각과 청각에만 의존을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1시간 반 정도 진행하는 전시인데요. 이 전시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원래는 독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1988년에 독일에서 시작이 됐고요. 지금까지 35년간 전 세계 한 160여 개의 그 지역에서 1,200만 명 이상이 경험했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거대한 이제 국제적인 전시 프로젝트죠. 네. 진행자님도 보셨을 정도로요. 전시 소개글을 일부 읽어드리자면요. 이렇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 같은 깊은 바닷속에도 수많은 소리들이 존재하듯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 설명처럼 시각이 완전히 차단됐을 때 오히려 다른 감각이 열리는구나 하는 거를 이 전시를 보시면은 온몸으로 체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전시를 보시는 분들이 겪을 일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스포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맞아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질문을 제가 할 수는 없는데, 네.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네. 극적인 반전 같은 게 사실 있어요. 네. 이걸 청취자분들께 어떻게 설명하기가 좀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공개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 대부분의 전시는요. 많은 정보를 알고 갈수록 더 많이 느끼는 편인데요. 아, 그러네요. 이 전시만큼은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가 없기는 해요. 그래서 참 아쉽기는 한데 네. 그래도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좀 이제 많이 알려진 사항인데 네. 모든 국가에서 그러니까 그 여러 국가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네. 이 전시가. 근데 이 전시 중에 이제 어떤 국가에서든 지켜지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실제로 그 안에는 이제 시각장애를 가진 분이 참여를 한다는 점이라고 해요. 네네. 이제 이거는 룰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그렇게 이제 좀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은 이곳에서만큼은 뭐 어느 누구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인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지팡이를 하나씩 이제 들고 암흑 속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예. 안에는 시각적인 요소를 이제 상상하는 것들이 있고요. 로드마스터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상상력을 극대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전시장에 들어가기 전 벽면에
당신은 어둠 속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라는 이제 문구를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스포는 아니니까 문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둠 속에서 본다는 말이 문맥에는 안 맞지만 전시를 체험하고 나오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아마 맞습니다. 느끼시게 될 겁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서 네. 처음엔 정말 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네. 많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이 전시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종로의 북촌동과 이제 경기도 동탄에 상설관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8세부터 70세까지 관람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이제 8살이면 꽤 어린 자녀와도 같이 보실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 어둠이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을 끌어내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토대로 무의식 속에 잠재된 창의성을 발현하기도 한다고 하니까요. 자녀들과 함께 가셔도 좋을 전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둠 속에서 서로 의지해서 다니다 보니까 뭐 썸 타는 사이에서 갔다가 연인이 됐다 이런 리뷰들도 종종 눈에 띄더라고요. 이제 여러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또 배려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혼자가 아닌 함께 소중함도 깨달을 수 있는 전시다. 이제 이런 평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체험해 보셔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서 권유를 해서 갔었는데요. 네.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자신을 많은 분들이. 돌아본다는 면에서 이 연말에도 또 어울릴 것 같은 전시예요. 네. 자, 미슐랭 가이드 황지혜 아트 디렉터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